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이 대장동 사업에 유리하다며 원주민을 설득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발언의 배경과 의미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은 경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발을 이어갔고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20대 청년단체 대표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위원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0도까지 떨어집니다. 가을을 건너뛴 초겨울 날씨에 의류업계는 서둘러 겨울옷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뉴스A 오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입니다. 모레 귀국해서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 변호사가 지방선거 직전이죠.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을 해야 대장동 사업에 유리하다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취 내용부터 구자준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대장동 민영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C7을 2012년 인수한 뒤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남욱 변호사.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던 지난 2014년 4월 30일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이때는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은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지구 지정이 된 상태에서 시장이 바뀌잖아요. 손을 못 대서.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 제안을 지켜달라고 못을 박으라네. 대장동 사람들한테 나 선거운동 좀 하고 못을 박, 개못을 박냐고. 맞아요. 똑똑한 사람. 계속 끌려가잖아요, 저희가. 근데 실제로 지금 상태의 결합개발은 저희한테 나쁠 게 없어요. 지금은 환산을 하면 더 이익이에요. 당시 이 대화는 간담회에 참석했던 원주민이 녹음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설명대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주민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화도 녹취 파일로 남겨뒀고 2015년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강제 수용을 강행했다는 게 주민들의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모레 새벽 입국할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입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가겠습니다. 대장동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다는 사업 협약 체결안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자, 수천억 원이 오가는 사업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검토에 걸린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졸속 심사다 이렇게 문제 삼는 이사들 발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통과가 된 겁니다. 이어서 김민공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안이 상정된 건 지난 2015년 5월 29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배당받고 화천대유가 일부 필지를 직접 개발 시행할 수 있던 근거가 된 협약입니다. 문제는 이 협약이 사전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의결됐다는 겁니다. 당일 회의록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당시 개발사업팀장 김모 씨가 대회비이다 보니 오늘 드리게 됐다며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갖고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들 역시 납득할 만한 절차를 갖고 업무를 진행해달라거나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지 여부도 지적됐지만 결국 참석이사 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며 이번에는 의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게 당시 의사록에 남아있는 통과 이유였습니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보름 뒤 대장동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햇딜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성급하게 처리된 과정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하는 사회부 이은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석연찮은 점들 짚어봤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지금까지 인터뷰에서 밝혔던 점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남욱 변호사는 앞서 자신은 개발업자일 뿐이고 사업 설계에 깊이 관여를 안 해서 의혹에 대해 잘 모른다는 모른다. 취지로 네. 언론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데 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이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30일 이 대장동 원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집니다. 여기서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예. 그 자리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갈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개선되는 공사 사장 뭐 얘기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황무성 경제에서 전학동가 우리 애니. 사장 자리는 어쩌요? 그 사람도 인기 없나? 지금 새로운 그 사장이 되나오기에. 인기는 있는데 타임은 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 실제로 황무성 전 사장은 임기를 다 못 채웠고요. 이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사임을 합니다. 이 사장 직무대리가 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결제합니다. 이 남욱 변호사는 본인 말대로 일개의 민간 사업자일 뿐인데 이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인사까지 거론을 했고 말 그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얼마 못 채웠던 황무선 전 사장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어떤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황 전 사장은 앞서서 이 채널A에 당시에 사임했던 이유에 대해서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기업과 달리 제약이 많았다며 인사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 직책은 비록 사장이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실권을 쥐고 있어서 뭘 하려고 해도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팀과 이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석연찮은 인사에 이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이제 시장 신분으로서 최소 10차례 결재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야당은 이 결재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네.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시장도 비리에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행정 절차에 따라 결재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 결재 횟수보다는 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이 설계에 대해서 이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겁니다. 네. 지난 2015년 2월에 이 화천대유 측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기 직전의 시점인데요. 이 후보는 민간 이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게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문건에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맺은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에서는 이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요. 네. 관건은 이런 삭제 과정을 이재명 후보가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 네. 이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하다. 자, 그런 내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휴대전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네,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결제 라인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결제 라인의 마지막에는 당연히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고요. 이 협조 라인에는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근무했던 시장실과 비서실 모두 어제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도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초기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증거를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까지 짚어본 의혹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이 쏟아질 건 당연하죠. 민주당은 곧바로 이재명 엄호 모드로 돌입했지만 그렇다고 경선 후의 반발이 다 잡힌 건 아닙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로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같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관련 대출 건은 수사에서 제외했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개 일정은 잡지 않고 모레 경기도 국감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경기도 국감이 경선 이후 민주당의 첫 단일 대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의미도 있다며 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국감에 나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22명 가운데 위원장까지 13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이낙연계 의원 상당수도 방어전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국감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원팀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마음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원팀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민주당 경선 결과를 4.4.5입에 비유하며 결선 투표를 촉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이 포퓰리스트입니다. 당원 게시판에서도 지지자들이 충돌하며 당 내홍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대장동 수사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이어서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마스 토론에서 맞붙었었죠. 윤석열, 홍준표 후보, 캠프 사령탑인 선대위원장으로는 누굴 모실 거냐, 영입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에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또 홍준표 의원 캠프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들어갑니다. 조용민 기자입니다. 경기도를 돌며 당원들을 만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도덕성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했습니다. 가장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은 도덕성입니다. 같이 더러운 사람끼리 만나버리면 그 대선 게임은 이재명 게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1대1로 맞붙었던 토론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모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둑들끼리 모여서 책임 면제각서를 만들었어요. 당을 26년 지키셨다고 하면서 뭐 4선입니까? 5선입니까? 거기다 지사도 하시고 했으면은 좀 격을 갖추십시오. 아니 우리 후보님들이 잘하셨으면은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홍준표 의원은 네거티브 공세만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내에서는 맏형이라며 본선에서 매섭게 하겠다고 했고 윤 전 총장 측은 공격에 휘말리지 않고 대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밤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회동을 갖고 내일 최 전 원장의 캠프 합류를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내일 대구 출신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산 지역 당원들을 만나 흠결 없는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고 원희룡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지적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며 이 후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여러분이랑 오늘은 이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네, 섀도복싱 토론회. 어제 국민의힘 토론 얘기인데 섀도복싱이라는 게 이제 상대방이 앞에 없는데 있다고 상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1대1로 짝을 맞춰서 진행한 첫 토론이었는데요. 자리에 없는 인물이 토론장에 소환돼서 공방의 중심에 서는 모습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네, 역시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요. 네네. 이재명 후보 이름이 30번 넘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1대1 토론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하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부도덕하고 문제 많은 후보 상대하려면 깨끗한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더 깨끗하죠. 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야당 후보는 나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앞다퉈 이 점을 내세우고 싶은 거겠죠. 네, 이재명 없는 이재명 토론. 뭐 예전 대선 때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요, 윤석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 맞수 토론을 볼게요. 여기서는 또 다른 사람이 중심에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토론이 됐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원희룡 전 지사를 향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 징계를 당했는데 그게 정당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견해를 표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최근 원 전 지사를 향해서 대장동 1타 강사라고 공개 칭찬을 한 데 이어 원 전 지사도 비판을 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시 토론할 때보다 1대1로 하니까 좀 더 긴장감이 있긴 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색다른 만남 누가 만났습니까? 네, 아직 만나진 않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예. 대선을 앞뒀으니까 미래의 권력 후보 그리고 현재 권력을 쥔 사람의 만남 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임기 말에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미래 권력의 만남은 좀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요. 역대 사례를 보면 2012년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선출 13일 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만납니다. 네. 당시에 친이 친박 개파 갈등이 극심했는데 화합 차원에서 마주 앉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2007년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후보는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고요. 네. 2002년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는 선출 이틀 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색다른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문 네. 대통령이 임기 말인데도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당 핵심 지지층도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인데요. 원팀이 절실한 이재명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지지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이 만남이 성사될 걸로 보이나요? 네, 우선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일정이 있는데요. 네. 다음 주 18일, 20일 이 후보가 참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 13일보단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상 만나도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많진 않습니다. 2012년 회동 때도 공개 부분에서 태풍 피해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요즘 뭐 어디 갔다 왔을 때 비가 바람을 이 정도 좀 네,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 이번엔 어떤 관계로 설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초반에 이제 비문으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만남 자체에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20대 청년단체 대표가 대학생 회원 3명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 보도해드렸는데 나도 당했다는 대학생이 또 등장했습니다. 누명 썼다던 대표는 하루 만에 태도가 다소 달라졌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20대 대표가 이끄는 청년 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 중인 대학생. 최근 대표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키스를 하는 거예요. 하고 계시면 진짜 안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붙여줘서 당했었어요. 주변에 알리는 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가진 인맥과 권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청년 정책 관련 각종 행사에 단골로 등장했고 평소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번 틀리면 여기저기서 다 잘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이런 일들 휘둘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채널A의 인터뷰에 응한 3명의 피해 대학생들도 공통적으로 술자리에서 사건이 시작됐고 일부는 술잔에 약을 넣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는 SNS에 자신이 무고의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 대학생이 먼저 접근했고 자연스레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제 한때 전체 공개였던 해당 글은 지금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채널A가 직접 해명을 요구하자 대표는 사건에 대해 언급 없이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좀 신중히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 신중히 한번 생각해보고 정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대학생들은 해당 글이 2차 가해라고 반발합니다. 이 사람은 반성할 기미가 없구나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다시 보니까 그때 상황이 다시 또 떠올려가지고 좀 더럽고 좀 치욕스럽고 그랬어요. 대표는 보도 이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고 캠프 측은 즉각 수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피해 대학생을 불러 조사했고 관할 경찰청은 집중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밤에 택시기사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폭행한 취객을 잡고 보니까요. 탈북자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사건 사고 이민준 기자가 종합합니다. 도로변에 택시가 멈춰서고 택시기사가 밖으로 나옵니다. 잠시 후 순찰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이 경찰관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더니 벼랑간 기사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 다툼이 벌어진 건 어젯밤 10시쯤. 승객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말리는 경찰관까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승객은 지난 2000년대 초 탈북했던 음악인 김모 씨. 연주회와 방송 등 다양한 활동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경찰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커다란 터널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집니다. 새벽 0시 51분쯤 서울 관악구의 지하 40m 깊이에 있는 왕복 4차선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설치된 전선 케이블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사귄 지 50일을 기념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여성은 숙소 인근에 깜짝 선물을 숨겨놨다는 남자친구의 달콤한 말을 믿었습니다. 밤길을 걸어 도착하는 곳. 그런데 그곳엔 선물 대신 흉기를 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부사일생,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남자친구가 꾸민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자친구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들과 짜고 여성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왜 그랬어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네, 보험금 때문에 여자친구를 죽이려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경찰은 남자친구인 19살 박모 씨가 여성에게 접근한 것부터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한 박 씨는 5월에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여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8월부터 사귀자고 한 뒤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여성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네. 여성이 사망할 경우 남자친구인 박 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50일을 기념해 떠난 여행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혼자 한 범행이 아닙니다. 친구들까지 끌어들였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네, 이 끌어들였다기보다는 네. 고등학교 동창생들끼리 철저히 역할을 나눠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선물을 숨겨놨다는 곳에서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고 나머지 한 명은 일당의 도주를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수로 그치긴 했지만 사전에 범행 현장을 3차례나 답사했고 도주에 사용할 차량까지 준비하면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건데 멋지게 살고 싶었다. 그들이 밝힌 범행 이유였습니다. 외제차와 할부금도 견디해야 되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5월 달부터 아주 치밀하게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들 나이가 어려서 참 놀라운 대목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다가 이런 범행을 시도한 게 처음도 아니라고요. 네, 이들과 연루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예. 20살 강모 씨라는 여성인데 지난 5월에 박 씨 일당은 이 여성과 짜고 한 남성을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숨지게 한 뒤에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와 남성을 혼인신고까지 시키고 보험금 수령인을 강 씨로 지정했는데 이들이 범행을 모의한다는 소문을 듣고 남성이 잠적하자 2달 뒤엔 한때 살인범죄를 공모했던 강 씨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4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건데 산행길에 다리에서 밀어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고 범행 전에는 박 씨 일당 중 한 명이 강 씨와 또다시 혼인신고를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도 서로 배신을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살해를 당할 뻔했던 사람들 어떻게 접근한 건가요? 네, 박 씨 일당은 예전에도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벌인 전력이 있습니다. 강 씨를 비롯해서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2사람 모두 이 보험 사기에 가담했던 공범들입니다.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였던 박 씨가 이들에게 생명보험을 들게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예전에 이제 보험 사기라고 하면은 일부러 교통사고 내는 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갈수록 흉폭해지는 것 같아요. 네,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지난 2018년 7만 9천 명에서 지난해엔 9만 8천 명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지난해 9천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특히나 박 씨 일당처럼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10대와 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1만 5천 명이었던 10대와 20대의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엔 1만 8천 명까지 늘었는데 고의 교통사고 수준을 넘어서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다른 범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인데 요새는 여름하고 겨울만 계단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는데요. 오늘 가을 코트를 꺼내 입자마자 내일 패딩을 입을 판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세찬 바람에 발걸음을 내딛기도 힘듭니다. 모자를 부여잡고 옷깃을 염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정도로 추웠습니다. 서울 명동도 마찬가지. 매서운 추위에 사람들은 잔뜩 웅크린 채 서둘러 걷습니다. 현재 이곳의 기온은 10도입니다. 하루 새 10도 넘게 뚝 떨어졌는데요. 예년이라면 11월 중순에 해당하는 초겨울 날씨에 해당합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집니다. 10월에 서울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건 6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례적으로 강추위가 찾아든 건 늦더위의 원인이 된 아열대 고기압이 물러나는 동시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 이 추위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가을옷 사러 나왔던 시민들도 기습 추위에 두꺼운 코트나 목도리부터 찾습니다. 가을옷 사러 나왔는데 겨울옷을 봤어요 지금. 한겨울 거는 있는데 겨울옷 입어야 될 것 같아요. 패션 유통업계는 패딩이나 소미불 같은 겨울 상품을 서둘러 내놓고 있습니다. 예절이 앞설 때는 미리 사고 우리도 미리 세일을 해버려요. 급할 때기는 또 그게 없어요.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공급 유통망 마비로 겨울 상품 물량 확보도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추워지기도 하고요. 또 설악산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워져도 국립공원에서 야영하는 건 불법인 건 아시죠? 강경묘 기자가 단속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 주변 출입금지 구역. 순찰을 돌던 단속반이 랜턴을 비추자 빨간색 텐트가 눈에 띕니다. 옆에는 또 다른 텐트와 등산 장비도 보입니다. 네, 국립공원공단 사법경찰입니다. 나와주세요. 법정 탐방로를 벗어나 몰래 야영을 하던 등반객들이 적발된 겁니다. 자연공원법 27조를 위반하셨고요. 국립공원에서 야영행위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부 야영객은 엉터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다 들통나기도 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나오고 있는데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좀 제대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날 하루에만 불법 야영을 하던 등반객 7명이 적발됐습니다. 집중 단속이 시작된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103건. 정해진 법정 탐방로를 벗어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불법 야영과 취사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가을철에는 급격하게 기온도 떨어질 뿐더러 야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낙석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산행에 나서는 등반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3,1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5% 넘게 늘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여러 번 적발돼도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등반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일본 관련 뉴스에 넷 우익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주로 인터넷에서 한류에 반대하고 혐한에 앞장서는 일본인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요, 이런 편견 없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양국 우호를 바라는 일본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일본에서 인기 아이돌인 미야자키 미호도 그런 사람인데요. 세계를 가다 김범석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번호표가 붙은 체육복을 입고 달고나 뽑기에 집중합니다. 정성 들였던 과자가 부서지자 비명과 함께 쓰러집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따라하며 한국을 소개하는 여성은 일본 역대 여성 가수 최다 음반 판매를 기록한 걸그룹 AKB48 멤버 미야자키 미호입니다. ダルゴナのやつやりましたけれど、食べ物だったりとか身近に感じれるし、自分も真似できるし、年齢問わずして今はみんなハマれる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도 사용하면서 지난해 4월 개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아오입니다. 금방. 족발과 떡볶이 등 한식 먹방부터 유행어 소개, 일본인들이 잘 모르는 위인이나 역사도 소개합니다. 4번, 母と息子. 14살이었던 2007년 아이돌 멤버로 시작해 최고 자리에 오른 뒤에 한국 오디션 방송에 참가하며 한국에 본격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거부감을 느끼는 일부 팬들은 등을 돌리기도 했지만 한일 가교 역할에 만족합니다. 悪いことがなかったわけじゃないけど、それ以上にいいことの方が多かったので、特にあれ言われてすごいショックだったなって思ったことはあんまりないですね。まあ政治とこうなんていうの、文化ってやっぱ絶対違うし。 냉랭한 관계 속에서도 각별한 한국 사랑을 보여준 일본 톱스타들은 꾸준히 등장합니다. 혐한 여론을 주도하는 이른바 넷 우익 세력의 압박에도 굳건하게 한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교류의 흐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일본인들은 특히 국가의 어떤 정책에 단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문화적인 판단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양국의 정치 관계는 꽁꽁 얼었지만 대중 영향력을 가진 이들의 관계 개선 노력은 꾸준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중국이 독자적인 힘으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겠다며 넉 달 만에 유인 우주선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지구가 좁다는 걸까요? 달, 태양, 화성 탐사까지 중국의 우주 굴기가 거침없습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3, 2, 1, 연호. 선저우 13호를 실은 창정 로켓이 굉음을 내며 솟아오릅니다. 9분 42초 뒤 선저우 13호는 로켓에서 분리되고 长征2号143火箭已将神舟13号载人飞船准确送入预定轨道。 6시간 반을 더 비행해 고도 380km 상공의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테너와 도킹했습니다. 我们通过了太空探员
선저우 13호는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인 텐궁 건설을 위해 쏘아올린 두 번째 유인 우주선입니다. 지난 6월 선저우 12호 발사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자이즈강, 왕야핑, 예광푸 등 반년 동안 텐허에 머무르는 우주비행사 3명은 핵심 기술 검증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后续我们一定团结协作，精心操作，圆满完成各项任务，努力探索浩瀚宇宙。 이들이 우주에 머무는 6개월은 중국 역사상 최장기간입니다. 중국은 내년 말까지 화물 우주선과 유인 우주선 등을 추가로 발사해 텐궁 건설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 미국과 러시아 등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 우주정거장 ISS가 수명을 다하면 텐궁은 한동안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될 전망입니다. 공산당 100주년은 올해 화성 탐사선 착륙과 2차례 유인 우주선 발사로 우주 굴기에 발걸음을 성큼 내디딘 중국. 30년을 준비한 독자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도 마무리 단계를 맞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이랬던 군대 급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실급식이 심해서 식자재 조달을 경쟁 입찰로 바꿨더니 생긴 변화인데요. 맛있어 보이죠. 하지만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따져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돈가스와 소시지, 샐러드, 시리얼까지 먹고 싶은 걸 골라 담습니다. 한 달 전 시범 도입된 장병선호 군 급식으로 식자재 조달 역시 학교 급식 체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장병뿐 아니라 장성과 국회의원까지 만족감을 드러냈는데 실상은 저가 수입산, 특히 중국 식자재의 식탁 공습이었습니다. 채널A가 32사단 식재료 내역서 등을 분석해보니 소고기와 돼지고기, 깻잎, 대추 등 130개 품목이 수입산이었고 이 중 64개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범부대인 1사단은 돼지고기, 얼갈이, 마늘 등 200개가 수입산이고 92개 품목이 중국에서 들여온 겁니다. 50년 넘게 농협, 축협 등에서 수의 계약으로 납품받아왔지만 이번에 경쟁 입찰을 도입하자 생긴 변화입니다. 12년 동안 돼지고기를 군부대에 납품해온 조우형 씨는 수입산과 경쟁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아니 학교 급식도 전부 그 국내산으로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한테 수입 농산물, 축산물을 어떻게 공급을 할 수가 있냐. 하지만 정부는 단호합니다. 변화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장병들의 먹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군급식 경쟁 입찰을 점차 확대해 4년 뒤엔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6.25 전세를 확 뒤집었던 인천 상륙작전. 여기서 맹활약했던 우리의 영웅들이 70년 넘게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군 소속이었기 때문이라는데 이제야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 지킨 청년들이 이제 살아도 80, 90 노인이 됐는데요. 이분들의 삶 자체가 전쟁같이 느껴집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Valiant men of X-ray make contact with KLO and guide our fleet to the beach. 인천 상륙작전 당시 8미도 등대를 탈환, 261척의 연합함대를 인도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켈로 부대. 주로 북한 출신자들로 정보 수집과 유격 활동을 해온 부대원들은 1949년 미국 극동사령부에 흡수돼 비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퇴각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 주고도 확보하고 있어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를 지키는데 코딱지만한 섬 하나에 500명이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비정규군, 미군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예우도 없었습니다. 휴전 이후엔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재입대하기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차별받고 법적으로 차별받고 목에 힘주고 다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부가 대한민국에서 1등 거지요. 국방부는 전쟁 70여 년 만인 그제 켈로 부대원을 비롯한 비정규군 18,000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공로금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나 유족이 신청서를 작성해 국방부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참전 확인증이나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등 근무 활동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 대상자 3,200여 명은 대부분 8, 90대 고령인데다 이미 고인이 된 부대원 유족들도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갑작스레 싸늘해진 공기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시베리아 상공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들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져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내일 얼마나 추운지 보시면요. 보통 이맘때 최저 기온이 10도입니다. 그런데 내일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10월 중순 기준으로 64년 만에 가장 춥다고 하는데 패딩 꺼내 입으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은 0도, 청주는 2도를 보이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4도로 일부 지역은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확철 농작물 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서해안과 제주엔 소형 태풍급 바람이 불고 전 해상에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